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정말 독특하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대본입니다. 네,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창조주와의 7일간의 인터뷰라는 형식으로 재구성했는데요. 이 접근법이 정말 흥미롭죠. 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를 통해 오늘 저희의 목표는 창조의 첫 3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 안에 담긴 핵심 개념과 상징들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보통 창조 이야기는 그냥 신의 일방적인 선포처럼 느껴지기 쉬운데 이걸 인터뷰 형식으로 바꾸니까 뭐랄까 창조의 디렉터스 컷을 보는 기분이에요. 아, 디렉터스 컷. 비유가 딱인데요. 네,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그 단어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직접 설명해 주니까요. 오늘 저희는 혼돈에서 질서로, 그리고 무에서 의미로 나아가는 그 장대한 설계의 첫걸음을 따라가 보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이 대본은 가장 근원적인 질문, 그러니까 태초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문을 열어요. 네, 자료를 보면 공간도 시간도 없는 완전한 무,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묘사되는데 저는 이 아무것도 없음이라는 걸 상상하는 것조차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인간의 경험은 항상 시공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바깥을 상상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머릿속이 그냥 하얘지는 느낌이랄까요? 네, 대본에서 이 상태를 설명하려고 가져온 히브리어 표현이 바로 토후와 보후입니다. 토후와 보후. 네, 보통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번역되는데 사실 그 이상의 의미를 담거든요. 토후는 형태가 없는 상태, 보후는 텅 비어있는 상태를 뜻해요. 아, 형태도 없고 내용물도 없고. 맞습니다. 질서도 없고 내용물도 없는 그야말로 잠재력조차 없는 원초적인 무질서 상태인 거죠. 그런 의미 없는 무질서에서 대체 왜 창조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걸까요? 대본은 그 동기를 아주 명확하게 한 단어로 제시하더군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창조서사 전체의 톤을 결정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창조가 어떤 필요나 결핍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넘치는 사랑을 나누고 관계를 맺기 위한 행위였다는 거죠. 관계를 맺기 위함이다? 네, 대본에서는 관계를 원하고 영광을 나누기 위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일방적인 과시가 아니라 상호적인 교감을 전제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동기가 있었기에 창조의 첫 움직임 또한 굉장히 섬세하고 부드럽게 묘사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는 그 구절 말씀이시군요. 네, 사실 저는 이 구절을 들으면 항상 뭔가 거대한 폭풍이나 강력한 에너지가 물 위를 휘젓는 이미지를 떠올렸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뭔가 두렵고 압도적인 힘 같은. 네, 맞아요. 그런데 대본은 메라에페트라는 히브리어를 통해 완전히 다른 그림을 제시하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메라에페트는 폭력적이거나 압도적인 움직임과는 거리가 멀어요. 오, 대본의 해석처럼 어미새가 깨지기 쉬운 알을 품고 부드럽게 몸을 움직여 온기를 전하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어미새가 알을 품는 모습이라 이미지가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죠. 혹은 독수리가 날개를 활짝 펴서 둥지 위의 새끼들을 보호하며 부유하는 이미지. 생명을 잉태하고 보호하며 무언가 신삭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는 움직임. 그러니까 창조는 혼돈에 대한 폭력적인 정복이 아니라 네. 혼돈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품어내는 행위로 시작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혼돈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감싸 안는다라. 와, 시작부터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네. 그 부드러운 준비 끝에 나온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빛이 있으라였습니다. 자, 여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인데요. 말씀 한마디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개념도 놀랍지만 대본은 이 첫 번째 빛이 우리가 아는 태양이나 별빛이 아니라고 못 박더군요. 맞아요. 더 근원적인 빛, 순수한 에너지의 빛이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도 이 빛은 천체의 빛일 수가 없죠. 그렇죠. 순서상으로. 네, 대본은 이 빛을 모든 광원의 원천이 되는 창조주 자체의 영광에서 발산되는 근원적인 빛으로 설명합니다. 물질적인 발광체 없이 빛 그 자체가 존재하는 상태. 와, 이건 물리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정말 깊은 질문을 던지는 개념이네요. 그렇죠.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기능을 넘어서 존재의 시작 자체가 빛이었다는 선언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빛이 나타나자마자 창조의 첫 번째 핵심 원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나누는 행위죠. 맞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요? 네. 창조는 무언가를 더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나누는 행위에서 시작됩니다. 뒤섞여 있던 토후와 보후의 상태에서 처음으로 명확한 구분이 생긴 거죠. 혼돈에서 질서로 가는 첫걸음. 바로 그겁니다. 혼돈, 즉 카오스에서 질서, 코스모스를 만들어내는 첫걸음이었어요. 그리고 이 나눔은 단순히 밝고 어두운 상태의 구분이 아니었습니다. 낮과 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죠. 이건 그냥 상태가 아니라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활동의 시간인 낮과 휴식의 시간인 밤. 이 구분을 통해 세상에 처음으로 리듬과 순환이라는 구조가 생긴 거예요. 와, 무한하고 의미 없던 어둠이 아니라 회복과 재충전을 위한 목적을 가진 밤이 된 거죠. 이 첫 번째 질서가 세워지고 나서야 비로소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평가가 나오는군요. 네. 대본에서 짚어주듯이 히브리어 토브는 단순히 예쁘다거나 굿이라는 뜻을 넘어섭니다. 그럼 어떤 의미죠? 완전하다, 목적에 완벽하게 부합한다는 의미죠. 첫 번째 설계가 의도대로 완벽하게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창조주의 만족스러운 선언인 셈입니다. 질서를 세우는 첫 단계가 나눔이었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네요. 빛과 어둠을 나눈 것처럼 그 다음 나눔은 물을 나누는 것이었죠. 네, 둘째 날이죠. 대본에서는 이걸 하늘, 즉 궁창을 만드는 과정으로 묘사하던데 이 궁창이라는 단어도 좀 낯설지만 대본이 소개하는 히브리어 라키아의 어원은 정말 강렬하더라고요. 네, 라키아는 얇게 두드려 펴다 하는 동사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두드려 펴다. 네, 대장장이가 뜨거운 금속 덩어리를 망치로 계속 내리쳐서 얇고 넓게 펴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엄청난 힘과 에너지가 느껴지는 단어죠. 와, 그럼 온 세상을 덮고 있던 그 물 한가운데에 공간을 망치질하듯 만들어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게 된 거죠. 위의 물은 구름이나 수증기층, 아래의 물은 아직 형태없는 바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사이에 우리가 숨쉬는 대기권이 생긴 거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대본이 여기서 아주 예리한 질문을 던져요. 왜 이 엄청난 일을 하시고 난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을까요? 첫째 날에도 있고 셋째 날에는 심지어 2번이나 나오는데 말이죠.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의문을 가졌어요. 뭔가 실수가 있었던 걸까요? 하하, 실수는 아니었겠죠. 대본이 제시하는 해석이 바로 그 지점에서 창조 이야기의 서사적 깊이를 보여줍니다. 오, 궁금한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물과 관련된 창조 작업이 아직 미완성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미완성 상태요? 네.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어 공간을 확보하기는 했지만 아래의 물은 여전히 온 땅을 덮고 있는 무질서한 상태 그대로였죠.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셋째 날에 땅이 드러나고 바다의 경계가 정해지면서 그렇죠. 비로소 물에 관한 모든 작업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평가를 보류했다는 해석입니다. 와, 이건 창조가 단편적인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과정이라는 걸 보여주는 장치네요. 정확합니다. 마치 훌륭한 요리사가 모든 재료 손질과 조리 과정이 끝나고 플레이팅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을 때 비로소 좋아, 완벽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섣부른 평가를 내리지 않는 신중함마저 느껴지네요. 네, 일이 완전히 마무리되었을 때 토부라고 평가하는 모습은 이 창조 이야기의 과정의 중요성과 인내 그리고 완성의 때가 있다는 깊은 관점을 부여합니다. 정말 그렇네요. 그럼 드디어 가장 많은 일이 일어난 셋째 날로 가보겠습니다. 네. 장엄해요. 온 세상을 덮고 있던 물이 거대한 수압으로 지각판을 누르자 약한 집안이 융기하고 갈라지면서 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듯 물이 낮은 곳으로 모여드는 장면이죠. 지질학적으로도 엄청난 격변의 순간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둘째 날의 미완의 과업이 완성되는 클라이맥스군요. 맞습니다. 물이 모여 비로소 바다라는 이름과 경계를 갖게 되고 물이 빠져나간 자리에 솟아오른 땅이 무수로 드러나면서 공간의 구분이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평가가 내려지는 거고요. 네,
둘째 날의 작업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토부 선언인 셈이죠. 산과 계곡이 처음으로 형태를 갖추고 세상에 처음으로 파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이라니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셋째 날의 창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느낌이랄까요? 맞습니다. 두 번째 창조, 바로 최초의 생명인 식물의 탄생입니다. 지금까지는 무대를 만드는 작업이었다면 이제 그 무대 위에 첫 번째 배우가 등장하는 순간이네요. 네, 텅 빈 땅 위에 생명이 피어나는 거죠. 대본에서는 이 순간을 색채의 폭발이라고 표현하더군요. 그 전까지 세상은 물의 푸른색, 흙의 갈색, 바위의 회색 정도가 전부였을 텐데 갑자기 땅에서 풀의 초록색, 온갖 꽃들의 다채로운 색이 터져나오는 모습을 상상하니 정말 감격스럽게 느껴져요. 바로 여기서 대본이 강조하는 창조의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이 드러납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심미적 차원, 즉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 네, 창조는 단순히 기능적인 필요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 세상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 즐거움을 더하는 과정이라는 점이죠. 생존에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다채로운 색과 향기를 세상에 불어넣었다는 건 뭐랄까, 창조주가 기능주의자가 아니라 예술가적 면모를 지녔다는 걸 보여줍니다. 와, 창조주는 예술가라는 표현 정말 와닿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측면은 이걸 보고 정말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죠. 바로 지속가능한 창조라는 개념입니다. 네, 대본은 식물이 그냥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로 창조되었다는 구절에 주목합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통찰이에요. 잠깐만요. 그건 정말 놀라운데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나무 한 그루를 만들었다가 아니라 미래의 모든 숲을 만들었다는 뜻이 될 수 있죠. 와, 씨앗 하나의 다음 세대의 가능성, 미래 전체를 압축해서 심어놓은 일종의 시간과 생명의 순환 시스템을 설계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한번 만들고 끝나는 일회성, 소모성 창조가 아니에요. 각 생명체 안에 스스로 번식하고 확산하며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잠재력, 즉 미래를 내장시켜 놓은 겁니다. 씨앗 하나에 다음 세대의 숲이 담겨 있고 열매 하나에 다음 세대의 과수원이 약속되어 있는. 네. 이것이야말로 기능과 아름다움을 뛰어넘는 창조의 지혜이자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전속하고 퍼져나가며 세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생명의 원리, 그 시스템 자체를 처음부터 설계에 포함시킨 것. 이것이 셋째 날 창조의 정점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아무것도 없던 토후 와보후의 혼돈에서 시작해서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질서와 시간의 리듬을 만들고 네. 라키아라는 하늘 공간을 펼쳐 호흡할 곳을 마련하고 마침내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한 뒤 그 위에 아름답고 스스로 지속 가능한 다채로운 생명의 세계를 탄생시키기까지. 창조의 첫 3일은 그야말로 무에서 질서와 생명을 빚어내는 역동적인 과정이었네요. 맞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우리가 발견한 핵심은 이것인 것 같아요. 창조란 말씀을 통해 혼돈으로부터 질서와 아름다움, 그리고 목적과 미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라는 것. 단순히 무언가를 만드는 제작이 아니군요. 네, 무의미의 의미를 부여하고 무질서의 구조를 부여하며 텅 빈 공간을 살아 숨쉬는 생명으로 채워나가는 장대한 이야기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대본은 창조가 있으라, 나뉘라, 내라와 같은 말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거듭 강조하잖아요. 네, 그 점이 아주 중요하죠. 말이 단순히 현상을 묘사하는 도구가 아니라 무질서한 현실에 질서를 부여하고 존재하지 않던 것을 존재하게 만드는 창조적인 힘을 가졌다는 관점을 보여주는데요. 그렇다면 이 점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 자신이 일상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말들은 우리 자신의 세계와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 말에 담긴 창조 혹은 파괴의 힘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